국제 안보 무대에 전혀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환경 연구를 내세운 한국의 인공섬. 그러나 그 아래에 숨겨진 정체를 둘러싸고 세계의 시선이 요동치고 있다. 중국이 포착했다는 이상 징후, 미국과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움직임, 그리고 서방 전문가들이 잇따라 내놓는 경고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으로 모아진다. 한국은 과연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이야기의 시작은 한 영국인 전문가의 고백에서 비롯된다. 그는 오랫동안 나토의 자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비밀 보고서를 다뤄왔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인 사례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캠벨. 그가 목격한 단서와 분석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곧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조각난 정보, 감춰진 흔적,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가 하나의 서사를 이룬다.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존재로 그려진다. 지금 한 외국인의 시선을 따라가며 세계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한국의 그림자를 마주할 시간이다. 나는 리처드 캠벨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바다와 안보 문제를 연구했고 오랫동안 나토에서 해군 안보자문으로 활동했다. 내 직업은 늘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와 수치와 지도 위의 선들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흐르는 국제 정치의 맥박을 읽으려 했다. 나의 일은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때로는 누구보다 먼저 진실의 조각을 맞추어 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바다에 매료된 것은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군 복무 시절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작은 충돌이 어떻게 국제 분쟁으로 번지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어느 해협에서 발생한 작은 충돌, 그 몇 초의 상황이 한 나라의 외교 노선을 바꾸는 것을 보았다. 그 기억은 지금까지 내 시각을 지배하고 있다. 바다란 단순히 교역의 길이 아니라 권력과 야망이 교차하는 무대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런 내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국가들은 늘 익숙한 강대국들이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 거대한 나라들이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과정에서 나는 늘 분석과 조언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나를 가장 놀라게 한 주체는 의외로 한국이었다. 경제 발전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첨단 기술, 정보 인프라, 그리고 독자적인 전략적 사고까지. 그런 한국을 둘러싼 보고서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어느 국가의 관측 위성 자료에서 시작된 내용이었는데 그 자료는 분명히 중국이 확보한 것이었다. 나는 수년간 중국이 해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았기에 그들이 포착한 기록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중국이 공개하지 않은 비밀 브리핑 속 자료에는 특정 좌표가 표시돼 있었다. 그 좌표는 한국이 몇 해 전부터 해양 환경 연구를 위해 조성했다고 설명한 인공섬 주변이었다. 나는 이미 언론을 통해 그 인공섬을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었다. 국제 기자들이 초청을 받아 생태 연구소를 둘러보는 장면도 보도되었고 학계에서는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한 거점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장소였다. 그러나 중국은 거기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속에는 일반적인 해양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와 영상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류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러 차례 유사한 데이터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기에 바로 알 수 있었다. 어떤 의도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처음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나는 동료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나라가 전혀 새로운 무대로 진입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침묵했다. 나처럼 오랫동안 해양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이라면 작은 이상 징후 하나가 어떤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바다는 쉽게 흔적을 감추지만 동시에 결코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중국이 발견했다는 그 흔적은 아직 불완전하고 완벽히 증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내게는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나는 나토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세계 각국의 비밀 보고서를 많이 접해왔다. 대부분은 허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걸러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 자료는 실제 관측값에 기반했고 조작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의 인공섬은 단순한 연구 거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이 사실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을 걸고 나의 경력과 신뢰를 담보로.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과학 연구나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한 나라가 평화로운 연구라는 외피 속에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처음 포착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는 결코 과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 경력 전체를 걸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의 인공섬 주변에서 발견한 이상 징후는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의 서막이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대를 거대한 체스판에 비유하곤 한다. 말은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국경선과 무역로는 체스판의 칸처럼 서로 맞물린다. 이 체스판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세력은 언제나 똑같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이 삼각구도 속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이 있다. 먼저 미국을 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였다. 하와이에서 괌, 오키나와에 이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지의 연쇄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심장부였다. 미 해군의 항모 전단은 지금도 태평양 한복판을 누비며 질서를 강제한다. 미국은 이 바다를 잃을 수 없다. 태평양은 미국의 번영, 그리고 그들의 세계 전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경제력을 축적한 중국은 이제 해양으로 뻗어나오려 한다. 남중국해의 인공섬은 그들의 야망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중국은 역사적 권리를 내세우며 이 바다를 사실상 내처럼 다루려 하고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날카롭게 맞부딪힌다. 나는 종종 남중국해를 두고 21세기의 베를린이라고 말한다. 냉전 시절 베를린이 세계 갈등의 상징이었다면 지금 그 자리는 남중국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 그들의 주된 무대는 여전히 유럽과 북극이지만 태평양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선이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근거지이며 그들은 틈만 나면 일본해와 동중국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다.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과 맞서기보다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흔들려 한다. 이렇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패권 국가들의 야망이 교차하는 무대이며 무역과 에너지, 안보가 얽혀있는 거대한 매듭이다. 나는 여러 차례 회의석상에서 지도 위에 굵은 펜으로 이 지역을 표시하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 바다는 오늘의 분쟁을 넘어 내일의 세계 질서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표면적으로 한국은 중견국이다. 인구도 영토도 군사력도 미국, 중국,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수년 전부터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으로만 보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교차로에 서 있다. 북쪽으로는 북한과의 분단,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 남쪽으로는 태평양의 길목이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현관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군사 동맹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다. 나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미 국방 관계자가 내게 속삭이듯 말하던 장면을 기억한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들은 이제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사실은 불편하다. 중국은 한국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존재로 본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질수록 자국의 해양 전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게 감시한다. 내가 이번에 접한 중국의 자료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포착했고 그것이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군사적 전략적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안보 계산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떠올린다. 왜 한국일까? 왜 지금일까? 수십 년 전만 해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보와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위치와 기술력 그리고 외교적 선택이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다. 작은 말처럼 보이지만 움직임 하나가 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바다 위 인공섬을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는 처음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바다는 늘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작은 지형 차이가 수치를 크게 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의 데이터는 반복적이었고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해류였다. 특정 해역의 조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었다. 인공섬 주변에서 마치 거대한 장애물이 물살을 가로막는 듯한 흔적이 나타났다. 보통은 자연 지형이 그런 효과를 만들지만 지도와 위성 영상 어디에도 새로운 암초나 해저 융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은 위성 사진이었다. 밤과 낮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수십 장의 영상 가운데 몇 장은 뚜렷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수면 아래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듯한 어두운 형체였다. 해양학자들은 빛의 굴절 현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사 분석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의 일관된 패턴은 단순한 광학 효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 자료를 내부적으로만 공유했다. 그들은 아직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제한적으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의견을 구했다. 나는 영상을 확대하며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내 경험상 이런 흔적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나타난다. 해저 자원 채굴 시설이거나 혹은 군사적 목적을 가진 인공 구조물이다. 그런데 한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환경 연구 기지였다. 그 불일치는 나를 더욱 긴장시켰다. 며칠 뒤 나는 한국의 공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늘 하는 방식이었다. 예산, 연구 보고서, 학술 논문. 놀라운 점은 금세 발견됐다. 2022년 이후 한국 정부의 해양환경 연구 관련 예산이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가 늘어나면 국제학술지나 학회 발표에서 산출물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논문 수는 정체돼 있었고 현장 보고서도 기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수치를 반복해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다. 연구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겉으로는 환경 연구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예산은 때때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다. 증액폭이 너무 컸고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유난히 불균형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이 사실을 중국의 자료와 겹쳐놓았다. 해류의 변화, 위성 속 그림자, 그리고 예산의 급증. 각각은 독립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셋이 겹쳐지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내 머릿속에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다. 의도. 자연현상도 행정적 우연도 아닌 누군가의 명확한 의도가 깔린 움직임.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 경력 속에서 나는 여러 차례 조기 징후를 본 적이 있다. 냉전 시절, 새로운 무기 개발의 그림자는 언제나 이렇게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곤 했다. 작은 수치, 작은 흔적, 그리고 불일치하는 기록.
그것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다. 지금 내가 마주한 것도 바로 그런 종류의 단서였다. 바다의 물살, 위성의 그림자, 그리고 숫자로 남은 예산. 세상은 아직 조용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곧 거대한 파도로 번질 수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는 한국이 세상에 내놓은 발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인공섬은 해양환경연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곳이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호, 그리고 산호복원 연구의 거점이라고 홍보했다. 화면 속에는 흰색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바닷물을 채취하고 산호를 이식하며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장면이 가득 담겨 있었다. 국제 언론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BBC, CNN, NHK 등은 일제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해양연구 인공섬을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표면적으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다. 누구나 환영할 만한 프로젝트였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처럼 보였으니 말이다. 한국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몇 차례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을 초청했다. 나는 런던 대학에 있는 동료 해양학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초청을 받아 섬을 둘러보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캠벨, 거기서 본 건 그저 연구시설일 뿐이야. 깨끗하고 체계적이더군. 설명도 일관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중국이 보여준 자료와 내 직감이 이미 의심을 키워놓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홍보 방식이었다. 한국은 언론인들에게 섬을 개방했다.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연구원, 채집망을 들고 바다로 나가는 학생들이 등장했다. 장면은 완벽했다. 국제사회에 우리는 환경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자료 속 인력 명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생물학자, 환경공학 연구원으로 소개된 인물들 가운데 몇 명은 내가 과거 보고서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그들은 원래 원자력공학, 군사재료학, 심해, 구조공학을 연구하던 이들이었다. 학계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해양생태 연구로 전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논문 기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과거 연구는 주로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그 부분을 동료와 공유했다. 이런 전환은 흔치 않아. 특히 군사기술을 다루던 연구자가 갑자기 해양생태학자로 변신한다는 건 더더욱 그렇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혹시 그게 의도적인 위장이라면? 겉으로는 평화적 연구자지만 실제로는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이 대화는 내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단순히 섬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꾸미고 있었다. 카메라가 보는 각도에는 연구 장비와 실험복이 있지만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는 한국이 보여준 외피가 너무 완벽하다는 점이 오히려 불안했다. 진짜 연구 프로젝트라면 언제나 크고 작은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정 지연, 예산 초과, 예상치 못한 변수. 그러나 이 인공섬은 지나치게 매끈했다. 국제 언론과 학계가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은 점점 더 두꺼운 장막으로 가려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연구소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포착한 이상 징후와 내가 확인한 인력 구성의 불일치가 같은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중국의 자료와 별개로 나는 우연히 다른 채널을 통해 흥미로운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것은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식 분석 문건이었다. 정식으로 공개될 성격은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한국 인공섬 주변에서 관측된 또 다른 단서가 담겨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짧고도 명확했다. 해저에 인공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 높음. 그 구조물은 단순한 해양 연구시설이 아니라 압도적인 내압을 견디도록 설계된 다층 콘크리트 구조물일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나는 보고서에 첨부된 음파 탐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해저라면 균일하게 퍼져야 할 반향이 특정 구역에서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있었다. 마치 강철이나 특수합금이 음파를 흡수하는 듯한 형태였다.
중국의 위성은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다. 인공섬 인근 해역에서 심야에 작은 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확대해보면 그것은 소형 잠수정의 열 흔적과 일치했다. 낮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다가 밤이 되면만 움직이는 이 불규칙한 패턴은 단순한 해양조사선과는 달랐다. 그들의 이동 경로는 언제나 섬의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했다. 나는 오래전 잠수정 운용 훈련을 참관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보급과 인원 수송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과 닮아 있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전력과 통신망이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섬은 단순히 연구 장비와 생활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해저에서 탐지된 전력 케이블의 두께와 용량은 그 수치와 맞지 않았다. 한 연구소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나는 자료를 본 뒤 곧장 메모에 이렇게 적었다. 이 정도 용량이라면 소형 도시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 통신망 역시 특이했다. 섬에서 뻗어나간 해저 광 케이블은 국제 연구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복잡했다. 무엇보다도 암호화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군사용 위성 통신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결론을 암시했다.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철저히 군사화된 기지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수차례 이 문제를 동료들과 논의했다. 한 번은 파리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프랑스 해군 출신 분석가와 마주 앉았다. 그는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리처드, 음파 탐지 패턴을 보면 거기에는 층이 있어. 단일 구조물이 아니야. 최소 두세 층으로 나뉘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다층 구조라면 어떤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건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은폐와 확장성.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작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내 머릿속에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다. 섬 위에는 연구소와 홍보용 시설이 자리 잡고 그 아래 심해에는 다층으로 된 거대한 기지가 숨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기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공간이 아니라 군사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 더구나 사용된 기술은 기존의 감시 체계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음파를 흡수하는 특수 재료 레이더를 교란하는 구조, 열 신호를 최소화하는 설계. 나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기술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놓인 단서는 한국이 그들조차 간과한 영역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섬을 둘러싼 바다는 겉보기엔 고요하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 숨겨진 구조물은 이미 국제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국은 이미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나아간 것이다. 해저 기지가 실제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이것이다. 그 거대한 공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수백 명의 인력, 수많은 장비, 그리고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 디젤 발전기라 해도 연료 보급 과정에서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결국 남는 해답은 단 하나, 원자력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보여준 성취를 주목해왔다. 세계 여러 나라가 원전 안전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사고 없이 안정적인 운영 기록을 쌓았다. 특히 원자로의 소형화와 효율성 면에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왔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원래는 극지 연구 기지나 원거리 해양 플랫폼 같은 비군사적 용도를 상정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환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내가 접한 분석 보고서들은 한결같이 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인공섬 해저의 전력망 용량은 단순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 이는 곧 섬 내부 어딘가에서 막대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열 배출 신호였다. 일반적으로 원자로가 작동하면 열을 식히는 과정에서 미약하나마 수온 변화를 남긴다. 그러나 관측된 바다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냉각 시스템이 모든 흔적을 빨아들이고 바다와 완벽히 동화되는 듯했다. 나는 동료 전문가와 이 부분을 두고 격렬하게 토론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리처드, 저건 기존의 대형 원자로로는 불가능해. 누군가 아주 작은 단위로 하지만 고도의 효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곧장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최근 국제 원자력 업계에서 주목받는 분야다. 그러나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심해 기지에 적용했다면 그것은 세계 최전선의 기술력이라는 의미였다. 이 원자로는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기능만 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 흔적을 지우고 동시에 내부 활동을 무제한에 가깝게 뒷받침한다. 그 결과 해저 기지는 외부와의 연결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탐지 회피와 은폐성 면에서 그보다 완벽한 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연구하던 내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신호로 보였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 심장이었다. 거대한 함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심해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를 가능케 하는 심장.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심장을 쥐고 있는 듯했다. 물론 확증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여러 조각을 맞추었을 때 그림은 선명해졌다. 해류의 변칙, 위성 사진의 그림자, 예산의 급증, 그리고 이제는 열 배출 흔적의 부재. 모든 것이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소형 원자로가 있다. 내 안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과거 나토 회의에서 어떤 장교가 말하던 장면이다. 미래의 패권은 더 큰 무기가 아니라 더 작은 무기에서 나온다. 작지만 보이지 않고 작지만 어디서든 작동하는 것. 나는 그 말이 지금의 상황을 예견한 듯 소름이 돋았다. 한국은 바로 그 작지만 강력한 심장을 바다 밑에 심어놓은 것이다. 나는 중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몇 차례의 회의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완전한 문서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메모나 뒷담화를 통해 재구성된 조각들이었다. 그러나 그 단편들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읽혔다. 그 방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나는 군부와 정보기관의 목소리, 다른 하나는 외교와 정치 지도부의 목소리였다. 군부는 단호했다. 그들은 인공섬 주변에서 포착된 모든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류의 변칙, 위성에 나타난 그림자, 심야의 소형 잠수정 움직임, 비정상적으로 증액된 예산. 군부는 이것들을 차례로 나열하며 말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 한국은 분명 군사적 목적을 숨기고 있다. 더 이상 환경 연구라는 외피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장군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분석가들이 그래프와 도표를 화면에 띄우는 모습.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증거였다. 국제사회가 수긍할 만한 결정적 장면이 없다는 것이었다. 외교부와 정치 지도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냉정을 유지하며 반복해서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증거가 없다. 지금 당장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한다면 우리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명분만 강화해줄 뿐이다. 특히 외교부 관료들은 한국의 이미지 관리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언론과 학계를 초청해 보여주는 깨끗한 연구소,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국제협력의 외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단독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세상은 한국보다 중국을 의심할지도 모른다. 나는 한 회의록에서 흥미로운 문장을 발견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증거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우리를 웃을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중국이 처한 곤경을 실감했다. 군사적으로는 위험 신호가 분명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것은 거대한 나라가 드물게 보여주는 무력함이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결코 안심하지 않았다. 군부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고 정보기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해역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입했다. 잠수함, 정찰기, 위성.
그 모든 장비가 인공섬 주변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심해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방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꿀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의혹은 커지지만 확증은 잡히지 않는다. 내부의 갈등은 깊어지고 공개적인 입장은 침묵으로 고정된다. 나는 베이징의 한 외교관과 통화한 적이 있다. 그는 공식 발언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진 답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남았다. 중국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나라였다. 침묵은 전략일까 아니면 무력함일까? 나는 그 경계에서 중국의 불안한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중국 내부에서만 맴돌던 의혹은 곧 세계 곳곳으로 번져갔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었지만 외교 경로와 정보 채널을 통해 파편 같은 조각들이 흘러나왔다. 나 역시 워싱턴과 브뤼셀의 지인들을 통해 그 소문을 들었다. 미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한 정보 관계자는 나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미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 증거라고 부를 수는 없어. 중국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본 데이터를 연결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만약 한국이 실제로 그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동맹국인 우리에게조차 숨긴 셈이 된다. 그건 전혀 작은 문제가 아니야. 나토 내부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회의석상에서 한국은 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불려왔다. 하지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그들의 신뢰를 시험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브뤼셀에서 만난 한 분석가는 이렇게 속삭였다. 동맹이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 한국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반응은 또 달랐다. 모스크바의 싱크탱크들은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한국의 동맹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군사기술을 가진 경쟁자가 극동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잠수함 기술과 원자력 응용 분야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자부심을 가져온 영역이었다. 그런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간다는 것은 자존심을 크게 건드리는 일이었다. 나는 한 러시아 연구자와 교신하면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린 항상 미국과 중국만 상대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만약 한국이 실제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 그건 전혀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야. 국제학계와 전문가 사회도 술렁였다.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해양 연구 프로젝트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면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의 모범 사례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휴식 시간에 따로 모인 자리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갔다. 혹시 그 기지 정말 연구만 하는 걸까? 위성에 찍힌 사진을 보면 설명이 안 돼. 예산을 보면 뭔가 이상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퍼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며 소프트 파워의 대표 주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은 다른 의미로 회자되고 있었다. 작은 나라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 스스로를 철저히 숨기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강대국들을 긴장시키는 나라. 나는 이 흐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국은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계는 더 큰 상상을 키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경탄했다. 그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주변부의 나라가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그 평가조차도 지금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과학 연구 역량을 집중시켜 만들어낸 복합적 힘이었다. 먼저 인공지능.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연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인공섬 프로젝트에 투입된 AI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해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탐지 신호를 조작하며 외부 관측 장비를 속이는 역할까지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최근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젊은 과학자의 말을 잊을 수 없다. AI는 이제 단순한 계산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예측하고 허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기지의 은폐 능력을 설명하는 데 충분했다. 신소재 분야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진보를 이뤄냈다. 특히 복합 소재는 음파를 흡수하거나 열을 분산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이 기술은 원래 항공기나 우주선에 적용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해저 기지의 데이터와 겹쳐보면서 그 소재가 수중 구조물에도 응용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기존 철이나 콘크리트로는 불가능한 은폐 효과가 바로 이 신소재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민간 원자력 기술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선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원자로의 안전성과 소형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었다. 나는 프랑스 원자력청의 한 연구자에게서 들은 말을 떠올린다. 한국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는 묘한 능력이 있다. 우리 유럽 국가들이 망설이는 사이 그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그 평가 속에서 나는 한국이 왜 심해 기지라는 불가능한 공간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해양 로봇 공학이다. 나는 한국 조선 산업의 기술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발전한 자율 해양 로봇 분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심해 탐사와 수중 작업을 담당하는 로봇은 원래 자원 채굴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기지 건설과 유지 관리에 활용되었다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바다에서도 정밀한 공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 AI, 신소재, 원자력, 해양 로봇은 각각 독립된 성과로도 충분히 놀랍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해저 기지라는 목표다. 나는 이 지점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융합적 접근을 시도한 나라는 없었다. 나는 런던에서 열린 한국제과학 포럼에서 들었던 한국 학자의 발언을 떠올린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강대국이 걷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한 길을. 그 말이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한국은 강대국의 그림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소비재 국가로 불리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라는 이미지에 머물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그들이 군사 전략 기술에서도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작지만 강력하고 작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능력을 가진 나라.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한국은 이미 또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와 경제로 세계를 사로잡지만 그 내면에서는 첨단 과학을 통해 국제 정치의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중국의 속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내부는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이 처음 직면한 문제는 단순했다. 한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군부와 정보기관은 당장이라도 폭로하길 원했다. 그들은 수십 차례에 걸친 보고서에서 같은 결론을 반복했다. 이건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다. 그러나 외교부와 정치 지도부는 완강했다. 증거가 없다. 증거 없는 폭로는 우리 자신을 해친다. 나는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한 전직 고위 외교관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오랜 세월 국제 무대에서 외교전을 치른 인물이었다. 나와 마주 앉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리처드, 우리가 가진 건 조각뿐이야. 아무리 그 조각들이 강하게 연결된다 해도
세상은 완성된 그림을 요구한다. 그림 없는 이야기는 선전으로 보일 뿐이지. 그 말은 중국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군사적 확신과 외교적 신중함 사이에서 그들은 발이 묶여 있었다. 군부는 끊임없이 압박했다. 한 장군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진다. 결국 우리가 말할 때쯤이면 이미 늦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국 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증거가 없다. 잘못된 한마디가 수십 년 신뢰를 무너뜨린다. 국제사회는 우리가 아닌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 대립은 쉽게 결론 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전략적 침묵이 선택되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대 뒤에서의 활동을 더욱 치밀하게 만들었다. 나는 위성 사진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인공섬 주변에는 정기적으로 잠수함이 배치되었고 정찰기의 비행 횟수도 늘어났다. 바다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감시망이 펼쳐져 있었다.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감시선도 늘어났고 해저 청음기 설치 의혹도 제기되었다. 중국은 침묵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쫓고 있었다. 국제회의에서도 그들의 태도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한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군비 경쟁의 위험, 해양 연구와 군사기술의 경계 같은 주제를 집요하게 제기했다. 나는 제네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중국 대표가 발언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불균형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과학과 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기술이 숨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한국을 떠올리지는 않았다. 나는 그 발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었다. 그들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침묵과 우회적 압박이 오히려 한국에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한국은 외부의 제약 없이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의 모든 눈과 귀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깨끗한 연구 국가로 인식했다. 나는 그 모순을 곱씹으며 기록을 남겼다. 중국은 강대국이다. 그러나 지금 그 강대국은 단 하나의 작은 나라를 향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폭로하면 스스로의 신뢰를 잃고 침묵하면 상대에게 시간을 준다. 그 사이 한국은 점점 더 깊숙이 그리고 더 은밀히 나아가고 있었다. 중국 내부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졌다. 군부는 정보기관에 추가 증거를 요구했고 정보기관은 더 많은 자산을 해역에 투입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그림자만 늘어날 뿐 빛은 잡히지 않았다. 정치 지도부는 그럴수록 더 단단히 입을 닫았다. 나는 이 장면에서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본다. 거대한 제국이 작은 나라 앞에서 침묵을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 중국의 전략적 침묵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결과였다. 그들은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의심했지만 세상에 말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이 바로 한국의 가장 큰 보호막이 되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바다와 안보를 연구해왔다. 수많은 국가의 비밀보고서를 접했고 수많은 사건의 초입을 지켜봤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마주한 한국의 행보만큼 내 직관을 강하게 흔든 사례는 드물었다. 중국의 위성자료, 미국의 분석보고서, 불일치 않은 예산 기록,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한 연구소의 외피. 이 모든 단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하나의 합창처럼 들렸다. 그것은 한국이 이미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내 경력의 대부분을 강대국을 분석하는 데 바쳤다. 미국의 전략, 러시아의 전술, 중국의 야망. 그러나 지금 나는 작은 나라라고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 거대한 판에서 새로운 말을 두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취에 머물지 않았다. 첨단 과학을 무기 삼아 강대국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이 사실 앞에서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하나는 경외다.
한국이 보여주는 결집력과 집요함, 그리고 과학을 국가 전략에 연결하는 능력은 경탄할 만하다. 나는 런던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말하곤 했다. 국가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 진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우려다. 내가 냉전 시절 배운 교훈은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경쟁이 뒤따른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심해 기지와 소형 원자로, 그리고 은폐 기술은 주변국들에게 거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긴장했고 러시아는 불편해하며 미국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 모든 반응은 결국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한밤중 책상 앞에 앉아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수십 년 동안 안보 현장을 분석해온 흔적. 그리고 그 얼굴에 떠오른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새로운 위협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 한편으로는 한국이 보여주는 가능성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나라가 의지와 기술로 강대국을 넘어서는 순간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소수의 나라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균형과 다양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과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는 이런 양가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솔직함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다. 한국의 행보는 나를 감탄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침내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 한국은 중국의 감시망을 넘어섰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한 나라의 의지와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그 성취는 동시에 새로운 경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의 부상과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 어떤 역사적 사례와도 달랐다. 겉으로는 문화와 경제의 아이콘이었고 세계가 사랑하는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다를 재편하고 있었다. 중국은 그것을 포착했다. 그러나 끝내 확증하지 못했다. 증거 없는 폭로는 스스로를 해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은 동시에 한국에게 가장 큰 보호막이 되었다. 강대국이 입을 닫은 사이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더욱 단단히 걸어나갈 수 있었다. 나는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대표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언제나 차분했고 늘 환경과 평화를 말했으며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 발언 뒤에는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 겹쳐졌다. 심해의 구조물, 보이지 않는 원자로, 음파를 흡수하는 벽 그리고 세계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융합기술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본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서 새로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러시아는 불편한 눈길로 동북아를 바라본다. 중국은 더 많은 위성을 띄우며 밤하늘을 감시한다. 그러나 정작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역설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어느 날 런던에서 열린 강연에서 청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K-팝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반도체를 말했다. 또 다른 이는 한국 전쟁의 기억을 꺼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한국을 마주하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라. 스스로를 감추면서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순간 청중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중견국으로만 보던 시각을 거두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 못한다. 한국의 해저 기지가 어디까지 완성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야망을 품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방어적 목적에 그칠 것인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강대국의 그림자로 본다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다. 이것이 위협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그러나 어느 쪽으로 답을 내리든 결과는 같다.
한국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새로운 얼굴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